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헌윤호입니다. 제21대 국회가 이달 30일에 개원했습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죠. 여당인 민주당 독주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21대 국회에선 군산 조선소 문제 같은 막혀있는 전북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하지만 초재선으로만 짜여진 전북 정치권이 중앙 정치권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너코 말합시다에서는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는 올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첫 발을 내디딘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과제, 그리고 정치권의 역량 강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9일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따라서 당일 오늘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정치적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종국이나 토너코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에 또 의견 전달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에 도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21대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더 슈퍼야당이 됐잖아요.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책과 경제 부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공공의대법이나 금융중심지, 지정보류같이 아쉬웠던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20대 국회에서는 물론 경기 살리는 게 주 목적이겠죠. 분들이 더 노력을 하고 여야나 당들의 조금 어느 정도 화합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저는 두 가지가 걱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로 구성이 돼서 중진부재가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또다시 당내 주류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라서 전북이 소외되고 현안이나 예산 확보 같은 게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네요. 여당은 이 상황에 안주하거나 독주하지 않고 다른 정당들과도 협력해서 일을 해줬으면 야당은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국회 상임위에서 쏠림 현상이 심했잖아요. 이번에는 골고루 배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민들의 선택에 부응해주는 21대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도민들이 21대 전북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현규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경규 의원님 월간 네. 정치 토크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4년의 20대 국회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획을 긋고 새로운 시작점에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 4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국민의당이라는 신당의 돌풍, 그리고 역시 또 보수정당에서의 정운천 의원의 당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20대 국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북으로만 보면요.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출발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도 컸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정치 구도로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요. 예. 왜냐하면 다당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의당이 선전함으로써 어떤 구축을 어떤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었는데 사실은 또 그 기대도 상당히 큰 이유가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그 복잡 다기화되고 다종다양한 그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걸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또 입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탄핵이랄지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육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국민들이 만들어진 구도를 허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합종 연임을 하고 또 국민의당은 37석이라고 하는 큰 의석을 갖고도 나중에 이제 다른 바른정당하고 합쳐가지고 바른미래당을 탄생시키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깨고 보수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민주평화당이 나왔고 또 바른미래당 잔류하고 다시 또 거기서 민생당입니다. 민생당이 나와가지고 선거에 임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형화된 그런 정당으로 좀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대는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 지도자의 그릇된 어떤 판단이랄지 또는 사욕 이런 것들이 개입돼 가지고 성과 없이 끝난 그런 다당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4년 전에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결국은 진영 대결이랄지 광장 정치랄지 또는 국회 무력화되고 그래서 법안 통과율도 36%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최악의 국회였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출발을 앞두고 나온 그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일하는 국회인데 결국은 역설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호응을 받고 있는 거는 그 4년 전에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국회였다는 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앞으로 국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어떤 기득권 양당 체제 한계를 좀 극복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눈높이의 어떤 정치 화합하고 생산적인 국회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될 4세대랄지 AI랄지 이런 게 대비하는 어떤 입법 이런 것들을 정책화하는 그런 국회가 운영이 됨으로써 국민적 예.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는데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역시 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20대 국회, 전독의 국회까지도 함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의 당선 결과를 보면 민심도 역시 그 못지않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민주당이 9석, 무소속이 1석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년을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제 국민의당 바람, 안철수 바람이었죠. 예. 제3당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만들어져서 국민적 기대도 있었고 우리 도민들이 기대가 있었고 또 그 국민의당이 우리 지역에서 7석이라고 하는 많은 석을 획득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2석, 새누리당 1석이었으니까요.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선 과정 속에서 안철수가 침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민주당 주도의 어떤 정권이 창출이 되었고 물론 탄핵이라고는 중간에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도민들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는 도민이 절대 다수가 된 조건에서 이미 국민의당은 설 자리를 근본적으로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또 자기들끼리 내분에 의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몰락해 갔고 예. 이번 총선은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입법 발의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뭐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국정감사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에게 이제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 안에서 살펴보면 뭐 7조 원 예산 확보했다라는 현수막도 많이 봤고 또 언론의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서 이제 탄소 소재법에 통과하는 이것도 개정안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 하지만 역시 공공의료대법이나 전주측례시 또 아울러서 뭐 제3금융중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또 20대에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21대로 공이 넘어간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공과를 한번 또 입법 발의와 관련해서 살펴본다면요. 뭐 입법 발의 어떤 내용을 놓고 보면 예.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 실제 저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현안들은 대부분 도정과 관련되는 현안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 스스로 발굴해서 진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예. 어떤 입법 발의 내용 이런 것이 실은 훨씬 중요하고 아하. 아까 그런 내용들은 전라북도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치권에서 협조 예. 그다음에 이제 의안이 성립되는데 어떤 도움 상호 연대의 어떤 과정인데 이게 항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북 현안의 어떤 정치권 로비스트처럼 예. 어떤 되는 경향들이 있고 금방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그렇다면 그 현안이 정당한 현안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은 가치 평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일단 도정에서 하면 이제 추진을 하는데 뭐 공공대학 문제라든지 특례시법 있는데 공공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서남대 폐교 이후에 남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한 현안으로 불거졌고 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더라도 이 공공의료 전문 인력의 중요성들이 더 과거보다 훨씬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서남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원 쪽을 예, 그쪽의 맞습니다. 어떤 발전과 어떤 근거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추진되지 못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서울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개헌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승부를 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례시법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전주에서는 대단히 뭐 의미 있게 이슈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예.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은 했지만 예. 뭐 제대로
국회 내에서 논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평가는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결위에 3명이 들어가서 각 정당에 있는 3명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이 전반기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전국의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예. 우리 전라북도가 저 후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인구 대비 n분의 1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갖고 자기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7조 원 시대를 이야기했지만 새만금 예산을 빼면 그렇게 되지 그렇죠. 못하고 그걸 합친다 하더라도 예. 전국 규모 예산으로 보면 저기 두 자릿수 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구 대비 2%나 해서 3% 사이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수많은 그 총선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선과 낙선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그래도 낙선한 분들의 지난 4년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정동영, 조배석, 유성엽, 이춘석, 김관영, 김광수, 김종애. 자, 21대와 20대 그 차이를 보면요. 이제 3선 의원이 없다는 점을 크게 우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21대로 전환기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고 정치부장 뭐 편집국장도 했습니다만 그 언론인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번처럼 예. 어떤 중진 침몰 뭐 쓰나미처럼 뭐 싹 지금 사그라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또 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시도 뭐 기사선 같은 육선 의원들까지 다 그렇죠. 나잡하게 나갔는데 저는 아마 이런 초유의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원인은 촛불 정부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랄지 또 새 정부에 거는 어떤 개혁 욕구랄지 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난맥상이 펼쳐지면서 이 정부가 어떤 흔들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뭉쳐서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열이 예. 반영이 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 전라북도만 봐도 큰 어떤 인적 손실인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초선 재선으로 갖춰지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라북도 현안은 굉장히 많은데 예. 초선 재선으로 갖춰지다 보니까 그 한계를 지금 아마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방법론에서도 그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역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출중한 어떤 역량을 보여왔고 특히 이번 선거 앞두고 4년간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지역 관리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뭐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뭐 30%대에 이제 그쳤고 또 조배석 의원도 뭐 4선 고지에서 무너졌고 유성엽 의원도 그 3선 중진 의원인데 대한신당 만들면서 대표까지 했지만 결국은 뭐 이런 큰 어떤 흐름에 무너졌고 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그 특이한 케이스인데 3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지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정치 신인한테 떨어진 거 경선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큰 어떤 충격이었고요. 김관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내고 했는데 예. 상당히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역시 지역주의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이 부닥쳐서 좌절이 됐고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가 도청 기자실에 나온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은 언론사에서 첫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김광수 의원이 거의 뭐 10%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고 도청 기자들이 상당히 그 안타까워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뭐 일 잘하는 왜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냐 보니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진정성 있게 했다. 예. 그리고 속기록 같은 걸 보면은 정말로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보궐 예. 복지 활동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한 의원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예. 뭐 10%대 나오니까는 깜짝 놀라고 가장 서운했던 의원이 이제 김광수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고요. 김정희 의원 역시 그 농촌 지역 출신으로서 김제 부안인데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의원인데 역시 뭐 한계를 다 느꼈고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신구랄지 또는 중진과 초선 뭐 이렇게 교합이 돼야 정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서로 응집력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구도로 놓고 보면은 정치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대 지금 정북 정치 역량의 과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 내 어떤 구도 가지고는 지금 한계 있단 말이에요. 정치 예, 예.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이 지도부 진입도 좌절됐죠. 중진 의원도 없죠. 할 일은 대상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가장 최대 과제고 지난주에 전라북도 국회의원 당선인들 뭐 간담회 때 나온 얘기도 이런 문제를 의식을 다 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이제 원팀 정신을 강조를 했다고 원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팀이다. 특히 무소속의 이정우 의원까지도 나도 원팀으로 활동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고 그랬는데 그걸 또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역시 정치 역량의 어떤 한계, 약점 이런 것들 스스로 잘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예. 우선 첫 단추는 상임위부터 잘 고루 배정이 돼야 되겠고요.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또 그래서 간사랄지 또 뭐 상임위원장은 지금 3선 이상급이 맞는 자인데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없는 그 공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 스스로 초재선 의원들이 메꿔도 나가야 할 그런 숙제도 던져준 선거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선거 과정을 좀 살펴봤을 때 어느 낙선한 전 의원의 감사 인사에 토네이도급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냥 쓰나미라고 많이 쓰나미란 얘기했죠. 토네이도. 글쎄 그 민주당 바람 그러면 언론에서 말하는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 또 어떤 그 토론회 이런 것들이 무색해져 버린 그 상황 결과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과연 그 민심의 선택이 물론 이제 민심의 지지가 맞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떨어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 금방 이제 다 좋은 점을 이야기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회 민심은 아직도 그 어떤 민심의 흐름이 예. 흑과 백과 이분법적인 게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면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냐 않느냐로 이미 갈려지고 표심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예.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 탄핵 이후에 뭐 스스로는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촛불혁명의 완성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기본 틀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또 쉽게 말하면 코로나 문제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여러 정책과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나타났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정치는 그 과거에도 평민당 바람이 불렀을 때 예, 네. 김원기 국회의장도 낙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실제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항상 있어. 85년에는 또 시민당 바람 불었을 때 그 중진들 다 우수수 했고 이런 과정에 이 아직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까? 그래서 뭐 또 낙선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낙선의 변을 보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정동영 의원도 순천과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겠다 하면서 다 또 나중 말을 보면 대선 과정이란 이런 것 속에서 쓰임새가 있다면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앞으로 절치부심하면서 관망하다가 내년도에 대선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대선 후보들은 또 세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보면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또 새롭게 정치에 복원할 사람들을 복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잠깐 시간 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방송 과정 속에서 어떤 언론의 역할 과정 속에서 요즘에 지역 신문 기자들이 예. 특히 허리에 있는 기자들이 너무 관으로 많이 간다 하면서 전라북도에 우리 전북일보에서 많이 간다고 했는데 그건 철저히 오류거든요. 예. 전체 신문인데 제가 전북일보를 특정하는 오류를 범해가지고 그걸 수정하고요. 그 숫자도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하고 정정을 정정하고 실제 그렇게 전북일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또 전북일보가 지역사회 대표 신문이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도로 갔다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동영, 조배숙, 우리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그 인정 환갑이더라고요. 정치를 20년을 했는데 이제서 환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40대 거의 뭐 30대 후반 40대부터 정치를 했다는 건데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은퇴할 리는 없고 언제든지 기회가 단다면 어떤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엽 의원의 이제 그 나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당선자 보니까 다 50대에 있더군요. 네, 예, 젊어졌죠. 젊어졌습니다. 그 50대라는 특징이고요. 그 삼선이 없다라는 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범 180석에서 190석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당 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9석을 지지했고 한석마저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 민주당 안에서 우리 원내 부대표단의 자리를 차지한 의원을 보니까 이제 신영대 의원에 이제 불과한 상황. 그래서 젊고 새롭게 변화한 초선과 재선의 건강한 모습을 도민들이 지지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단점을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장점은 그 의혹이 상당히 충만해 있어가지고 아마 예.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 장점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 어떤 지도부에 입성을 해야 역량을 발휘하고 특히 이제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정부 그 부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컨트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은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그 저 중진들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분들도 역시 정치를 아마 계속 할 걸로 봐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킹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낙선했다고 해서 뭐 그냥 발전 끼고 있다 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예.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 이익, 지역 발전, 지역 현안들 이런 것이 복잡할 때마다 좀 갈래를 타주고 조정하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번에 당선된 그 초선 의원들, 대선 의원들하고 또 기존에 정치를 해왔던 그분들의 어떤 인적 자산 플러스 해서 아마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일단 당선인들한테 기대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역동적 일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현안 지금 풀어가기에는 한계에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역시 한 원팀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어떤 가치를 설정을 했고 또 기존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의 조언도 좀 받고 또 낙선하신 분들도 스스로 뒷짐지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어드바이스 해줘가지고 이런 정치 역량을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전라북도의 어떤 숙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이제 50대들이 다 당선이 됐는데요. 실제 재선 의원도 있고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그렇죠. 다시 국회에 들어온 의원도 있고 초선 의원도 있는데 이번 원내대표전에서 이제 신영대 아직까지 당선자하고 이제 30일부터는 이제 의원이죠. 예. 그 한 분만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선 의원급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과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쉽게 말하면 위원장은 아예 이제 뭐 대상도 아니고 잘하면 간사 그 이상직 의원이 뭐 산자위 간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간사도 못할 사람이 많고 이번에 원내대표단에 신영대 의원 들어간 거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중앙당의 어떤 유력한 어떤 흐름 속에 합류하지 못하고 섬처럼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인데 아까 이제 원팀을 이야기했었지만 이미 차기 도당위원장 놓고 그 두 분이 출마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두 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합의가 안 돼서 잘못 오면 경선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어떤 거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도 이 쉽게 말하면 원팀이 됐어야 하는데 모래알이 되어가지고 각자 자기 중심의 활동들을 하다가 민주당의 어떤 몰락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이상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어져 있다고 본다면 훨씬 더 각고의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하고 또 이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운동하는 과정이나 당원부 집어넣는 과정과 이 당선자로서 배지를 달았을 때의 어떤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져 간다면 어떤 또 다른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바로 또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이 있고 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제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후보군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선거운동이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면 이 줄을 잘못 서면 한 방에 훅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무게 있는 행보들을 함으로써 가능하면 민주당의 어떤 주류로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당위원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경쟁을 통한 선출 그 방식을 했을 때 서로 이 하자가 또 발생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지 않냐. 민주당 도딱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재, 김성조 두 의원 간에 이제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뭐 전반기는 당신이 하고 후반기는 내가 할 테니 이런 식의 말하면 협잡이 나온다면 그건 진짜 비판받아 마땅해야 될 문제고 예,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세력이 상당히 왕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출을 해야 더구나 그 힘이 없는 전라북도 정치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출을 경쟁을 통한 선출을 해야 예. 본인의 어떤 영향력도 극대화되고 정부를 할지 중앙당에 대해서 말빨도 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해 놓고 서로 너희 좋고 매우 좋은 식으로 이번에 당신이 오고 뭐 합의해 한다는 거는 의원이 없달지 좀 세력이 약할 때 하는 방법이지 민주당이 전체가 지금 판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틀 속에서는 예. 경쟁을 통한 선출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럴 때 영도 쏘고 힘도 생길 것이다. 실제 합의가 어려운 게 만약에 2년 임기인데 1년씩 나눠서 하면 후반기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권과 그렇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뭐 1년씩 나눠 갖기식의 합의나 이런 건 절대 예. 불가할 거라고 봅니다. 자, 21대 국회 당선인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현역 의원이 되겠습니다. 16명의 원내 부대표단에 군산의 신영대 의원만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예.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처음으로 의원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되네요. 예. 30일 날 이게 시작된 거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뭐 지난 총선에서 뭐 큰 승리 안겨주신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께 또 기대가 많으신 전북 도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군산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더 예. 나가서 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이제 화두니까 성과를 만드는 국회, 일하는 만드는 국회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곧바로 입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몇 번째 네. 도전을 끝에 입성한 것이죠? 네, 그렇죠. 뭐 정치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 실패 과정 통해서 많이 대수 성장했다 생각이 하고요. 예. 그리고 정치의 역량도 많이 키워왔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 좀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행정관으로 당과 국회, 정부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실무가 바탕이 돼서 이번 21대 네.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단에 군산의 신영대 의원만이 이름을 올렸는데 상당히 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당직을 맡는 거 조금 좀 주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아무래도 당직을 맡게 되면 지역 활동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조금 주저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좀 원내 부대표를 맡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원내 전략기획회의도 매우 필요한 회의라서 그런 부분의 의미도 있지만 예. 실제 정책위원회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입법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의 회의가 있는데 화요일 날은 원래 원내 전략회의를 하고 목요일 예. 날은 정책회의를 해서 그래서 좀 지역 현안들을 좀 그 관철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다 싶어서 원내 부대표 시작했는데요. 지금 벌써 5월 10일부터 좀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부분 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1대 전북의 의원들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신영대 의원은 어떻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칭찬을 좀 할 정도로 김태년 원내대표님하고도 오래전부터 좀 함께 활동했던 친한 선배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원내 선거 때는 뭐 많은 부분이 아시다시피 뭐 전해철 원내 출마자하고 예. 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렸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 어허. 일하자는 제안이 와서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좀 함께 도와달라 요청이 있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예. 옆에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저보다는 네. 두 분께서 좀 말씀을 나누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인사 네.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지역구 일도 중요하지만은 전라북도가 그 당내 보직을 맡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원내부대표 적극적으로 잘 맡으셨고요. 활동 많이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면요. 지금 상임위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 관련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또 의원마다 각 희망 상임위가 좀 다르단 말이죠. 또 일부 상임위에 쏠림 현상도 있고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중진들이 좀 조정 역할도 하고 중진들이 희망 상임위가 아닌 곳에 좀 자처하면서 초선 재선들을 더 원하는 그 배치하기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초재선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상임위 지금 배정 앞두고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라북도만 어떤 특정 상임위에 어떤 희망자가 몰린 게 아니고요. 예. 네. 실제 당선자들 대부분이 어쨌든 뭐 국토위랄지 산자위에 희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이 포함해서 저희 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 좀 얘기했던 내용들은 좀 상임위를 잘 배분해서 특정 상임위에 몰리지 않게끔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초선 의원들을 좀 먼저 좀 당선자 배치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중앙당 원내대표단 내에서도 회의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지역별로 좀 고르게 좀 분산시키자는 의견도 있어서 아마 상임위를 조정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희망만 받아놓고 조정하는 과정들에 좀 전북 지역 우리 의원님들도 좀 조정들이 고르게 좀 배치되는 조정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신영대 의원님의 1호 공약이 조선소, 군산 조선소 재가동, 1년 내 재가동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뭐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간절할 건데 그 혹시 그 중간에 좀 그쪽하고 접촉을 좀 하신 것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현대중공업의 뭐 군산 조선소 건립 과정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을 한번 울산에 가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죠. 이제 그분 입장에서 현대중공업 입장에 서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정부 부처 관료들 만나서 얘기한 내용들은 실제 지난 과정들이 좀 전라북도 정치권이나 도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사실이라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1차 좀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서 모색을 이제 해보고 그것조차도 좀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대안들까지 함께 모색하는 과정들이요.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지금 그동안에도 청와대 쪽하고도 좀 접촉도 하고 또 이제 금융 부분에 종사했던 분들도 좀 만나 뵀는데 예. 여러 가지 안은 좀 모색할 여지는 있다라는 의견도 주셔서 아마 올해 안에는 어떤 결론들을 좀 로드맵 정도는 올해 안에 그려놓고 내년 정도에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선박 수주량과 관련해서는 그 현대중공업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제 선박 수주량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선박 수주량이 많아서 한마디로 울산 공장에서 더 이상 건조할 수 없다, 역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군산으로 가자. 이런 정도 접근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선박 물량이 또 적어지면 다시 군산 가동 중단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 구조를 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예. 네, 신영대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뭐 여기서 앞에서 질문하니까 저는 너무 특정 현안에 대해서 단언적인 어떠나 이런 게 이제 당선됐으니까 그 현대중공업 문제도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 뭐 모든 정치권이 노력했지만 사기업에서 자기 사내 전략과 세계 또 조선업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철수된 걸 다시 정치 논리에 의해서 불러올 수 있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현대중공업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신영대 의원은 좀 무게감 있는 행보를 통해서 20년 동안의 실무 경험을 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치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군사를 위한 것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올곧은 어떤 정책과 발언 이런 것들 통해서 서서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정치 경력들을 쌓아 나가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177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일을 좀 만들어보라, 성과를 만들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들이 함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전라북도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군산경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과정에 특히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새롭게 한국형 뉴딜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군산이랄지 전라북도가 그 준비를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해서
그런 한국형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도당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앞에서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선출되는지 경선 형식이라든지 그 궁금한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예. 실제 국회의원들이 한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시던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이제 전당대를 통해서 중앙당에 당직으로 들어갈 분도 계실 거고 예. 상임위에 간사로 들어갈 분 계실 거고 또 도당을 맡아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책임 있게 준비할 분도 계실 거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역할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갖고 어차피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6월 개원되고 났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팀이라는 표현들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네. 21대 국회에서 우리 전북이 현안 해결할 것들이 많이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국무총리께서도 이제 전북 출신으로 전북에 애정이 많으신 분이 총리로 계신 것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느 때보다 단합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해요. 과거에 중진 의원도 계셨지만 중진 의원님들이 갈등으로 해서 전북 발전에 일정 정도 한 몫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한 몫을 내고 특히나 상임위들도 서로 각각의 상임위를 잘 배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도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재선으로 현재 도당위원장이신 나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청해서 내가 먼저 환경 노동위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의 어떤 단합된 분위기, 원팀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분산된 역량보다 훨씬 나은 거라서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듣습니다. 자, 종종 전화 인터뷰 좀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군산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원내 부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상임위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상임위 위원장 또 간사, 국회의원이 똑같은 300명의 의원이 아닙니다. 이게 당선 수로도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가지고도 상당히 그 역할이랄까요? 힘의 분배가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상임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지금 국회에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하고 윤리위원회를 특위를 빼고 16개 상임위가 그렇죠. 실제 이르는 자리입니다. 예. 여기에서 정책화되고 입법화되고 또 예산도 여기서 초기에 심의가 되고 예. 모든 국정의 현안이 상임위를 통해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간사랄지 위원장을 맡을 때 조정 역할을 하고 또 빠진 거 들여다보낼 수 있는 역량도 되고 또 각 시의원과의 부딪힐 때 그런 어떤 갈등 조정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고 있고 간사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 재선 의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간사 하나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좀 낭망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정도는 돼야 그렇죠. 가능하죠. 기본이 3선이고 4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정치 역량을 그런 정도를 갖춰야 상임위원장 해서 그 국정의 어떤 현안을 상임위 관리 현안을 컨트롤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그 시질 날줄 역할을 좀 해야 되겠고 당내에서 또 인적 네트워킹 이런 걸 활발해가지고 그 우리의 어떤 그 악으로를 만드는 그런 역량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또 우선 당장 가장 시급한 거는 의원 개개인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또 보고받지 못하거나 또 정부에서 중요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보고되지 않고 그걸 걸러뛴다든지 하면 다른 자치단체 다른 곳에 빼앗기기 때문에 일단 눈을 부릅뜨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상임위 활동인데 그래서 상임위가 빈 곳이 없이 하나씩 커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16개 상임위인데 10명의 국회의원이 한 곳씩을 나눠 맡아도 지금 벌써 노른자의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토교통인데 여기에 벌써 희망 상임위 이런 분들이 김현덕, 김수웅, 윤준병 3명씩이나 몰려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본인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 그 우리가 지금 원내 대표단에도 한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철저히 당과 원내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노른자이가 다른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 의원만 있는 거 아니고 타 지역에도 다 의원들이 있고 의원 숫자도 많아서 예. 안배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밀려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더 좀 두고 봐요. 그건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뭐 원팀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원내대표가 받는 거 아니고 또 국회 내에서 자기들이 또 여러 관계를 통해서 노력해야만 당내 역학관계나 이런 걸 극복하면서 노력해야만 예.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상임위를 갈 수 있고 이미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는 이런 논의를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실제 일하는 상임위가 16개인데 국회의원이 10명이고 예. 한 명은 무소속이면 이렇게 하고 보면 이미 숫자를 찰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막 숫자가 뭐 적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명밖에 안 되고 10명을 사수한 것도 대단히 지금 우리 인구 구조나 이런 거 비하면 예. 실제 한 8명밖에 안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10명을 갖고 있는 건데 뭐 상임위가 16개인데 10명을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논의들은 예.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는 약간 외무 통일이랄지 국방이랄지 뭐 이런 부분 다른 쪽에 양보를 하고 정말로 현안과 필요한 것 예컨대 뭐 교육, 문화, 체육, 행정위 같은 것도 있고 또 안전 행정위 예. 뭐 또 기획 재정위 이런 것들은 과발을 또 해야 되겠고 미래 창조과학 그 위원회도 앞으로 그 미래의 어떤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10명의 예. 희망 상임위를 보면은 기재위랄지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이랄지 안전 행정위, 미래 창조과학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지금 희망 상임위가 없단 말이죠. 예. 사실 1순위로 지원을 해야 당내에서 조정할 때도 그걸 반영을 하는 것이지 더구나 정치력도 없는데 밀려나가지고 2순위, 3순위 그 배치가 될 때는 더 어떤 열악성을 또 확인하는 수밖에 또 없을 하나 끼고 하나가 또 지적이 되는 게요. 이게 뭐 우리 초선의원이나 재선은 우리 전라북도 농도라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이하고 건설 관련 또 뭐 이렇게 이런 예산 있고 이러니까 국토위 가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시도해봤지만 뭐 국토위에 뭐 2명, 3명 가 있을 때도 예산 별로 안 와요. 물론 자기 지역구청구에 다리 하나는 더 놓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이미 국회도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노력하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예. 있든지 간에. 자, 10명의 국회의원인 현재 전북의 의석이 16개 상임위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만 쏠림 현상이 있지 않고 분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저희가 뭐 다당으로 갔던 그 20대 국회 속에서 정운천 의원이 이제 비례로 다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입성을 해서 야당의 지도부의 목표를 또 세우고 있는 자 장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이 험지에서 전주 을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번엔 자 비례대표로 다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도 또 중요하리라 보는데요. 정운천 의원은 상당히 그 특이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걸 보면은 그 같은 일을 하는 걸 뭐 즐기고 그걸 최대의 어떤 보람으로 느끼면서 그장 활동을 해온 케이스고 전번에 전주을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그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보수정당으로 당선이 돼서 예. 사실은 4년간 무지막지하게 일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예. 특히 또 예산 확보가 뭐 또 가장 컸고 특히 탄소법도 그렇고요. 새누리당 쪽에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쪽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설득해 가면서 일을 관철시킨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슬로건이 쌍발통이었잖아요. 쌍발통.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전주을에 한번 노크를 다시 한번 재선을 하려고 보니까는 여론조사에서 워낙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로 이제 물꼬를 텄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이제 통합계를 해서 통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지도부에 과연 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정문천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몫으로 그 재선 의원으로서 또 전직 장관으로서 그걸 최고위원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은 무지무지 지금 노력을 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야당이 어떤 호남 출신이랄지 전북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원춘 의원이 만약에 지도부 입성을 하기를 바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봐져요. 왜냐하면은 국회가 지금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뭐 84석이라고 하지만
그 비례대표 합치면은 104석이 되잖아요. 예. 104석도 뭐 적은 의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각 상임위 활동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은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노력도 있지만 당 차원에서 호남 몫을 배려는 안배라고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꼭 지도부에 입성을 해야 예. 본인도 그렇지만은 전라북도 해남들도 순조롭게 야당을 설득 협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정우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예. 이 쌍발통하면서 호남에서 유일하게라도 그 새누리당이죠. 그 당시부터 그 당시로 말하면 여권 인사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일하게는 아니고 순천구청 이정현 의원이 처음 있었으니까. 출마했을 때가 예, 말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당선이 돼서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있겠다고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 이성정당에 저는 앞으로 4년 동안은 페이퍼 정당, 꼼수 정당, 이성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까지는 편법과 페이퍼 사기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막 이성정당 번쩍번쩍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당선자 뺏겨다니까 그거 다 잊어먹고 의원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미 예. 정원초는 우리 지역을 떠난 의원이다. 그래서 물론 지역을 떠났어도 뭐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겠지만 예. 크게 거론할 수 있는 의원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성정당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현역 의원으로서도 6개월 안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과거 사례도 그렇고요. 선거법의 위반 사례로 뭐 기소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후보, 지금 현역 의원도 있고 또 고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텐데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우리 지역도 이미 그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익산 지금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들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예. 또 선거 과정 속에서 서로 막 고소고발이 많았잖아요 이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고소고발했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한 3명 정도가 더 많이 수사 대상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수사 결과가 나와서 재판까지 가서 확정되고 뭐 1심이 확정되까지만 하는데도 최소 뭐 1년 이상은 전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리고 예.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신분까지는 대법원까지 만약에 더 그 의원 배지를 떼게 되는 어떤 형량 금고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으로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런 때까지 가는 데는 뭐 대법원까지 거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2년 6개월 3년이 가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나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선거일 6개월까지는 또 선거법이 적용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동안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한 10월 넘죠? 그 4월이니까 10월 예, 4.15니까 6개월이면 10월 중순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어떤 검찰의 수사라든지 경찰의 수사 이런 것들 속에서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벗어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예. 이 선거법 때문에 좀 전전긍긍을 하게 될 것 같고 벌써 뭐 그 쉽게 말하면 막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완주에서도 어떤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앞으로 6일 동안 있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폭로 내용이 뭐 법을 위반한 진짜 팩트한 폭로라고 하면 수사 대상에 또 다시 오르겠죠. 지금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예.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막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명확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양자 과정 속에서 있고 허위 사실에 의한 것들이 가장 이제 선거법 속에서는 금품 다음으로 무서운데 예. 그런 내용들이 과연 검찰이나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따라서 대부분 또 가벼운 건 벌금 뭐 50만 원, 80만 원 끝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을 좀 지켜봐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경기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완주군 안호영 의원 지금 수리 혐의로 전 완주군 의원이 지금 뭐 검찰 고발한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안호영 의원이 상당히 그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이 법 위반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김용찬 전 완주군 의원이 안호영 의원을 수리 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또는 뭐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밝히고 그랬는데 과거에 또 안호영 의원은 뭐 형이 상대 후보 매수해갖고 상당히 시끄럽게 또 선거 도중에도 문제가 불거져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근데 예. 문제는 이 당선인들이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의정 활동에 아무리 그 초연하게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 항상 그 불편하기 시작이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슬기롭게 해야 될 텐데, 일단 6개월 이내에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근데 때문에. 이번 김용찬 그래야 의원 되는데. 전 의원 고발건은요 6개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발의 내용이 이번 선거가 아니고 지난 선거기 때문에 예. 이미 선거법으로는 공소시효도 진작에 끝난 문제고, 예. 또 당사자가 또 그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지금 정치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번 선거가 아니라 그 전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보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제 갈래를 타져서 지금 현재는 이번 선거법으로 고소 고발된 사람들이 예. 기소가 되느냐 아니냐 1단계는, 그러면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 결과인데요.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예.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과거에 그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랄지, 또 김세용 전 무주군수, 또 윤승호 지방선거 때 그 남원시장 그렇죠. 이 당선이 되고도 이 세 분은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정치적인 법적인 무효됐죠. 처벌을 받은 예. 케이스인데, 사실 재판부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허위사실을 죄질이 나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당사자들도 뭐 충분히 소명을 아마 했을 테지만은 아마 뭐 대응을 다 하겠죠. 어떤 중요한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예. 거죠. 자, 전라북도 상황에 21대 국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글쎄요, 이 10명의 국회의원에게 좀 바라는 점일까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네, 우리 전라북도는 2~3%의 경제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조그마한 농도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농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새롭게 배치를 단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예. 굴림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민을 대변해야만 제대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전라북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 숫자로도 뭐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세고, 또 당내 어떤 지도부 입성도 못한 상황이고, 또 중진도 없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이 크다는 게 지금 중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당선인들이 앞으로 국회에 등원을 하면은 일당백의 자세로 또 시질 날줄 역할을 하면서 서로 예. 정보 교환하고 원팀이 돼가지고 현안들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결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정말 4년 후에 일 잘했다라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